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이야기 아닙니다. 누군가의 꿈도 계시도 신비체험도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기록으로 남아있고 문서로 증명되며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시간순으로 나열하면 소름이 돋을 만큼 하나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반도라는 땅 위에서 반복되어 온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패턴입니다. 1907년 평양.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도시로 알려진 그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렬한 영적 사건 중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평양 대부흥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려면 그보다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이 배에는 로버트 토마스라는 27살의 웨일스 출신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문 성경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 아래 있었고 외국 선박의 진입은 곧 적대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대동강 위에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불에 탔고 선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버트 토마스도 강변으로 끌려나와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직전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한문 성경을 자신을 죽이려는 군인에게 내밀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 책을 읽어달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군인의 이름은 박충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받아들었고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서양 서적은 금서였기에 박충권은 그 책을 읽지 않고 벽지로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집안의 벽에 성경 페이지를 발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벽에 붙은 글자를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문을 아는 이들이 벽에 붙은 문장을 하나둘 읽어갔고 그 내용에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설이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추적하고 기록한 사실입니다. 로버트 토마스가 죽은 자리 대동강변 그 근처에서 40년 뒤 한반도 역사를 뒤바꾼 사건이 폭발합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영교회. 당시 평양에는 이미 여러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1890년대부터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선교사들이 평양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조선인 신자들의 수도 점점 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07년 초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간섭이 노골화되고 있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겼고 1906년에는 통감부가 설치되어 사실상 주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와 절망 그리고 수치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해 1월 장대영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사경회란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 14일 저녁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특별하냐면 당시 조선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문화적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유교적 체면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울면서 일어나 도둑질한 것을, 남을 미워한 것을, 거짓말한 것을 소리내어 고백했습니다. 선교사 윌리엄 블레어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방안이 통곡 소리로 가득 찼고 어떤 사람은 바닥에 엎드려 몸을 떨었으며 어떤 사람은 두 손을 하늘로 들고 흐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교 현장에서 수십 년을 보냈지만 이런 장면은 본 적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 불길은 장대형 교회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평양 전역으로 그리고 한반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울로, 개성으로, 원산으로, 부산으로 수만 명이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가 없는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울며 기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 한반도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해 한 해 동안 평양의 교인 수가 2배 이상 늘었고 한반도 전체로 보면 수만 명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시기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주권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강렬한 빛이 터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패턴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다른 시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3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만 명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특히 북한 지역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평양은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기독교의 중심지였는데 공산 정권 수립 이후 대대적인 종교 탄압이 시작되었고 전쟁과 함께 기독교의 흔적은 거의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피난민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부산과 대구, 서울 등지에 정착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피난처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 장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가 대표적입니다. 평양에서 내려온 그는 서울에서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는 전후 한국 사회 재건의 중요한 구심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패턴이 보입니다. 가장 극심한 파괴와 고통의 시기에 한반도에서는 영적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분출했습니다. 전쟁 직후인 1950년대 중후반 남한의 교회 성장률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았습니다. 이 패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은 군사독재 시대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고속 성장이 동시에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전통적인 공동체가 해체되었고 사람들은 심리적 뿌리를 잃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소속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의 교회 성장은 문자 그대로 세계사적 현상이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수십만 명의 교인을 가진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고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독재와 억압이라는 어둠 속에서 또다시 폭발적인 영적 성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것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국가적 트라우마입니다. 대기업들이 도산했고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가정이 무너졌고 자살률이 치솟았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깊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같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절에도 기도원에도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종교적 성향이 없던 사람들마저 무언가에 기대고 싶어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한반도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반응, 이것은 단순한 도피였을까요?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위기 반응성 종교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간은 극한의 불안 상황에서 의미 체계를 찾으려는 본능이 있고 종교는 그 의미 체계의 가장 강력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유독 강렬하고 집중적입니다. 같은 시기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영적 폭발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한반도만의 특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특수성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대륙 세력, 일본과 미국이라는 해양 세력 사이의 완충지대입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고려시대의 몽골 침입, 조선시대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근대의 일제 강점, 그리고 냉전시대의 남북분단까지 한반도의 역사는 거의 쉬지 않고 이어진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끊임없는 시련이 한반도 사람들에게 독특한 정서적 특질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정서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입니다. 한은 단순한 슬픔이나 분노가 아닙니다. 풀리지 않는 억울함, 이루지 못한 소망, 빼앗긴 것에 대한 깊은 아픔이 겹겹이 쌓인 복합적 정서입니다. 그런데 이 한이라는 감정에는 특이한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쌓이기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폭발적으로 분출됩니다. 그리고 그 분출은 종종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향합니다. 1919년 3.1운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의 억압이 극에 달했을 때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만세를 부르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비폭력 저항이었습니다. 쌓인 한이 폭발한 것이지만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독립을 향한 열망으로 표출되었습니다.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항쟁, 그리고 2016년의 촛불집회까지 한반도의 사람들은 절망이 극에 달할 때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는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영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은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에서 터졌고 한국 전쟁 후의 교회 폭발은 폐허 위에서 일어났으며 군사독재 시절의 교회 성장은 억압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는 위기가 깊을수록 더 강하게 반응하는 땅인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북한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북한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부정되어 있으며 기독교인으로 밝혀지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처형당합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에는
약 5만에서 7만 명의 기독교인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지하에서 몰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교회의 존재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북한 정권은 70년 이상 종교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신자들을 처형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종교 탄압이 가장 심한 나라 1위로 매년 선정됩니다. 그런데도 신앙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대를 거쳐 몰래 전해져 왔습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밤중에 속삭이며 기도를 가르쳤다는 탈북민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유산입니다. 그 부흥의 불씨가 70년 넘는 탄압 속에서도 완전히 꺼지지 않은 것입니다. 역사학적으로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종교 공동체는 이 정도 강도의 탄압을 한 세대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소련이 70년간 종교를 탄압한 후 러시아에서 정교회가 부활하긴 했지만 소련의 종교 탄압은 북한에 비하면 훨씬 느슨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탄압 강도에서 신앙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분석입니다. 전 세계의 북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 내부로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것을 완벽하게 막는 것이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USB와 SD카드에 담긴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스마트폰이 국경 지역을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마당이라 불리는 비공식 시장이 확대되면서 정보 통제의 벽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체제에 대한 회의가 조용히 퍼지고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이 특히 큽니다. 한국 드라마를 본 북한 청년들이 남한 사람들의 실제 생활 수준을 알게 되면서 체제가 선전하는 세계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한류 유입을 극도로 경계하며 적발시 중형에 처하는 법률을 강화한 것 자체가 이 현상의 심각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폐쇄된 체제가 무너지는 과정에는 공통된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의 유입입니다. 두 번째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기존 체제에 대한 신뢰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촉발 사건을 계기로 한 급격한 변화입니다. 동북이 그랬습니다. 소련이 그랬습니다. 루마니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물론 북한 체제의 붕괴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과거에 북한 붕괴를 예측했다가 빗나간 바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예상보다 훨씬 강한 생존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오류입니다. 모든 폐쇄 체제는 결국 변합니다. 역사상 예외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변하느냐입니다. 여기서 119년이라는 숫자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1907년에서 2026년까지는 정확히 119년입니다. 이 숫자 자체에 신비로운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역사는 정해진 주기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907년과 2026년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유사성이 존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극도로 높아져 있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깊은 불안이 퍼져 있습니다. 1907년에 조선이 일본에 의해 주권을 잃어가고 있었다면 2026년의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초강대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7년 당시 평양이 기독교의 중심지였다는 사실, 그 평양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이라는 사실, 그런데도 그 땅 아래에서 70년 넘게 신앙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시야에 놓으면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 서사가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서사입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문명적 충돌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 군사, 경제, 이념 모든 영역에서 두 초강대국이 충돌하고 있으며 한반도는 그 충돌의 최전선 중 하나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한미동맹과 북중 관계의 역학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일본은 재무장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전후 유지해왔던 평화헌법의 틀을 넘어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질서를 흔들었고 이 여파는 동아시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유럽의 안보 불안은 미국의 전략적 관심을 분산시키고 이는 다시 한반도 안보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경제적으로도 불확실성이 큽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인플레이션 압력,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인구 감소 문제 등 한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이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은 심대합니다. 사회적으로도 한국은 깊은 변화의 와중에 있습니다.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이념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합니다. 청년 세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은 역대 최고 수준이며 사회적 신뢰도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1907년 조선의 상황과 표면적으로는 매우 다르지만 심층적으로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체제와 가치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새로운 의미 체계를 갈망하는 상태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패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866년 로버트 토마스가 대동강변에서 죽으면서 성경을 남겼습니다.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40년 뒤인 1907년 그 씨앗은 평양대부흥이라는 폭발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로부터 43년 뒤인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고 북한의 기독교 공동체는 파괴되었지만 남한으로 건너간 이들이 전후 한국 사회의 영적 기반을 세웠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군사독재 아래에서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북한의 지하에서는 조용히 신앙의 불씨가 이어져 왔습니다.
마치 땅속 깊이 묻힌 씨앗이 겨울을 견디듯이 70년 넘는 세월을 견뎌온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평양대부흥의 세계사적 의미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1907년 평양대부흥은 한반도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은 당시 선교사들의 보고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904년 웨일스 부흥, 1906년 아주사 거리 부흥과 함께 1907년 평양 대부흥은 20세기 초 세계적 영적 각성의 흐름을 형성한 핵심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지리적 연결입니다. 로버트 토마스는 웨일스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40년 후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보다 3년 전인 1904년에 바로 그의 고향 웨일스에서도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웨일스 부흥의 소식이 한반도의 선교사들에게 전해졌고 이것이 평양 대부흥을 준비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분석입니다. 한 웨일스 청년의 죽음이 수십 년의 시간을 건너 그의 고향에서 시작된 불길과 만나 한반도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이런 연결을 우연으로 볼 수도 있고 패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2020년대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K-뷰티, K-푸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전 지구적입니다. BTS와 블랙핑크의 음악이 세계 차트를 석권하고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인의 거실에 들어갔으며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적 영향력의 뿌리를 추적하면 그것은 한반도의 고통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K-팝의 완벽한 퍼포먼스 뒤에는 한국 사회 특유의 치열한 경쟁 문화가 있고 한국 드라마의 감정적 깊이 뒤에는 한의 정서가 있으며 한국 영화의 사회적 날카로움 뒤에는 압축 근대화의 모순이 있습니다. 고통에서 태어난 아름다움, 이것이 한국 문화의 힘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적 힘은 북한에도 침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한류는 북한 사회의 균열을 만들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분단이 만들어낸 남한의 문화적 에너지가 다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 분단 체제 자체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역사적 패턴에 기반한 상상입니다. 만약 북한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든 한반도에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올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독일 통일의 사례를 보면 동독과 서독의 통합 과정은 엄청난 고통과 갈등을 수반했습니다. 경제적 비용은 예상을 훨씬 초과했고 동독 주민들의 심리적 적응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구동독 지역과 구서독 지역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경우 남북 간의 격차는 동서독보다 훨씬 큽니다. 경제적 격차, 사회적 격차, 그리고 70년 이상 완전히 단절된 결과 생긴 문화적 심리적 격차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통일 또는 체제 변화가 올 때
한반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사회 통합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역사적 패턴이 다시 작동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가장 강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한반도의 패턴. 1907년에 그랬듯이, 1950년대에 그랬듯이, 1970년대에 그랬듯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희망이 폭발하는 패턴. 지금 세계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고, 기후변화가 지구 환경을 바꾸고 있으며, 국제 질서는 냉전 이후 가장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의미와 목적, 그리고 희망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종교적 형태를 띨 수도 있고 다른 형태를 띨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는 다른 나라들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분단이라는 상처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냉전의 유산, 70년 넘게 한 민족을 갈라놓고 있는 이 상처는 한반도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물지 않은 상처입니다. 이산 가족들은 해마다 세상을 떠나고 있고 통일이라는 꿈은 점점 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통일은 더 이상 간절한 소원이 아니라 막연한 개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을 누가 예측했습니까? 그 전날까지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동독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시민들이 벽 위에 올라가 망치로 벽을 깨기 시작했을 때 전 세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련의 해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1년 12월 초강대국 소련이 해체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련의 붕괴를 진지하게 예측한 전문가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어났습니다.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개혁의 물결이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자유에 대한 갈망과 만나 폭발한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선례를 보면 북한의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는 것이야말로 역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언제, 어떤 형태로 올 것인가입니다. 급격한 붕괴일 수도 있고 점진적인 개방일 수도 있으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평양 대부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변화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은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세계 역사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그 나라의 한 도시에서 세계 기독교 역사를 바꿀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씨앗과 열매 사이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토마스의 죽음에서 평양 대부흥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40년 동안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지하에서 어떤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가장 어두운 시간이 새벽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1907년 조선은 국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3년 뒤인 1910년에 나라가 완전히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그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밝은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이후 한 세기에 걸쳐 한반도를 지탱하는 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한반도의 영적 유산은 한반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영향은 중국과 인도의 선교 운동에까지 미쳤습니다. 21세기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은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영적 에너지는 역사적으로 한반도 안에 갇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지금 한반도가 서 있는 자리는 단순한 위기의 지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 전환의 가능성이 축적된 지점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단순히 두 나라가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냉전이라는 세계 질서의 마지막 잔재이며 이데올로기의 충돌이 만들어낸 가장 깊은 상처이며 인간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고통의 극단적 형태입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는 날, 그것은 한반도만의 사건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분단도 끝날 수 있다는, 적대도 화해될 수 있다는, 가장 깊은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언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비 체험에 기댈 필요도 없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반도의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일어섰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 힘을 종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민족적 저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사회학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이 실제한다는 사실이며 그것이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1907년 평양의 작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울며 일어섰던 그 순간, 그 순간에 담긴 에너지는 119년이 지난 지금도 소진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지하에서 숨죽이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그 증거입니다. 탈북민들이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산 가족들이 만남의 날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한반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장이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을 쓰는 것은 예언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반도의 사람들입니다. 1907년의 평양은 역사의 변방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도시에서 세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은 항상 그렇게 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희망으로, 맹목적 기대가 아니라 역사적 통찰로, 이 땅에서 반복되어 온 패턴을 읽을 줄 아는 눈으로 119년 전 평양 장대영 교회의 그 작은 방에서 시작된 울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울림은 지하로 스며들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자라듯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리고 때가 되면 봄은 옵니다. 얼마나 긴 겨울이었든 봄은 반드시 옵니다. 한반도의 겨울이 유독 길었다면 그것은 다가올 봄이 그만큼
강렬하리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1866년에 대동강변에서 죽어간 한 청년이 내밀었던 그 책처럼 지금도 누군가의 손에서 손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무언가가 전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역사는 고통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고통에서 일어서는 저력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저력이 폭발하는 순간은 언제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찾아왔습니다. 119년 만에 그 순간이 정말로 올 것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반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한 장이 아직 쓰여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